오늘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가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끈 건요. 1호 과제가 바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5대 국정 목표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정치 같은 큰 그림이 제시가 됐지만 정작 구체적인 수치와 로드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개헌이 1순위로 올라왔는지 또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5대 국정 목표, 좋은 말들은 많지만 좀 구체적인 지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대변인님 우선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좀 국민들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제 공식 이제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민생, 경제, 안보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발표를 하면서 1호 국정과제로 이제 4년 연임제 개헌을 얘기 꺼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 지금 현재 특검이라든가 또는 이제 선출된 권력이 입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할 수 있다, 발밑에 둘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인식을 보여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인류가 이제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삼권 분립에 기반한 공화정 체제인데 그걸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나치 정당처럼 1인 정당 체제를 꿈꾸는 거 아니냐, 또는 공산당 1당 체제를 위한 밑작업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연장성산에서 4년 연임제를 말했다는 것은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 공작 설계도를 국민들 앞에 공개한 건 다름없다. 굉장히 오래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게 좀 없는 것도 좀 많이 좀 부족해 보여요.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747 이렇게 해서 숫자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목표가 뭐다라고 이제 또 선명하게 보여줬는데,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뭐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정치, 모두가 잘 사는 뭐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이 사실 하나만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곳에서 고심해가지고 사실상 교과서에 있는 하나만한 말을 끄집어내서 발표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많이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 봅니다. 네, 사실 지난 6월에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인재풀이라고 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이 정권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몇 달간 이제 머리를 맞댄 결과가 어제 내놓은 그 국정과제들이었던 건데, 대체 국정위가 뭘 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보좌관님, 예. 그 국정과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게 인수위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보면 보궐선거의 성격으로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처럼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선출된 그런 과정이 좀 생략됐었거든요. 그 앞에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수위를 안 만들고 바로 들어왔는데, 대신에 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와 비교를 해보면, 윤석열 정부 때에는 6대 이제 국정과제를 만들었고, 6대 국정과제 안에 무려 120가지의 기본적인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두어서 굉장히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120대 국정과제를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뭘 하려고 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다. 굉장히 좀 모호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어떤 것이 상식이 회복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탈원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다 짚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걸 보면은 그런 디테일함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메머드급 국정이다, 뭐 온갖 인재풀을 다 끌어다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떤 인재를 데려와서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비판을 드리면, 일단 왜 그게 첫 번째가 개헌이 되어야 되느냐의 문제였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위기라든가 뭐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개헌이 지금 가장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필수 선결 과제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개헌의 필요성은 저는 어느 정도 느끼고 있지만, 지금 국민들한테 가서 당장 개헌을 안 하면 그러면 이 나라가 뭐 어떻게 되느냐,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 문제라든가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지금 당면한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자신의 어떤 권력을 늘리기 위한, 내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거를 연임제로 바꾸기 위한 그런 권력 구조에 손을 댄다?
특히나 지금 요즘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을 중심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안 좋은 흉측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뭐 대법원장도 사퇴시킬 수 있다느니 뭐 입법 권력이 뭐 사법 권력을 뭐 앞선다느니 뭐 이런 굉장히 헌법에 대한 무지몽매한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이 타이밍에 대통령 산임 연임제가 국정과제의 첫 번째 목표다. 이거는 결국은 본인들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해먹겠다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 제시 이런 거 없고 오직 지금 집권 세력의 또 다른 권력을 위한 그런 목표만 보여준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돈 문제도 좀 해야 되는데 이 국정과제 이제 이거 전체 실을 하려 그러면요 2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빚 얼마죠? 1,300조? 1,300조거든요. 그럼 내년 되면 1,400조로 오지 않습니까? 1,300조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210조 원의 빚을 더 낸다? 제가 보기엔 빚더미 위에서 민생 회복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빚더미 위에 모래성을 쌓는 건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 어디 갑니까?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가 전부 다 갚아야 될 돈이에요. 이거 지금 당장 내주문에서 안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 돈이라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중에 다 어떻게 나갔냐면요. 이 청년 세대들이 월급을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월급에서 투명 지갑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원정지로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예를 들면 뭐 5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200만 원, 250만 원이 빚으로 빚값도 다 빠져나가는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망정 희망을 꺾는 그런 재정을 설계한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다. 빚더미로 현재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돈을 풀어서 지지도를 어떻게 좀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이건 부메랑으로 돌아가지고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네, 특히 제시한 게 5대 국정 목표를 보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정치,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선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이렇게 5대 국정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까 전에 보좌관님이 말씀하신 좀 우려되는 부분. 네, 아까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자,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들으면서 좀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섬뜩한 생각. 국민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저 북한도 앞에서는 다 충성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되짚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시절부터 보여줬던 그 독재적인 여러 가지 모습이라든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억압하고 특히나 자신들 말만 잘 듣는 사람들, 뭐 김어준 TV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실에 출입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키우면서 지금 MBC라든가 JTBC랑 이런 거 보면은 완전히 그냥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뭐 민주당 방송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국민들을 세뇌하고 오직 예를 들어 뭐 정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잘 반영하는 정치. 그러니까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처럼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럼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도 잘 들어가지고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이런 융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고 하면 모두 다 뭐 개딸로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내포하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모습을 규정짓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가 세계를 이끄는 정치예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세계를 이끌 수 있다라고 보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세계를 이끄는 정치라는 게 얼마나 공허한 얘기입니까? 하나마나한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민주주의 앞에 자유란 단어가 붙는 것은 민주주의보다 우선되는 게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다수의 의결인데 다수의 의결 안에서 나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소수도 자유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정치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고 그 안에서 나와 다른 성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감옥으로 보내고 지금 이런 것들을 특검이 나서서 하고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정치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 있는데 이런 정치가 과연 어떻게 세계를 이끄는 정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게 더 편해요. 중국과 같은 일당 독재 정치하겠다, 권위주의 정치하겠다, 이런 권위주의 정치의 탑에 서겠다. 어울리는 말입니다. 세계를 이끄는 정치한다는 건 사실 저는 외신들이 이거 보면 굉장히 웃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말이 아닌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 코도 제대로 못 닦으면서 뭔 세계를 이끈다라고 하는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뭘 하겠다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세계를 이끄는 정치? 이게 뭐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보이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오직 개딸 편에 서서 개딸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고 합의안도 서로 우리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개딸들이 여기에 대해서 발작을 하니까 없던 일이 돼버리고 이런 정치하면서 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거의 한 2개월 정도 일했잖아요. 한 60일 정도. 이게 한 2, 3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결국은 내놓은 결과물이 이런 수준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5년 우리가 쉽게 진단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 하나 되는 정치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찍지 않은 국민의 비율이 41%입니다. 네. 거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 48% 얻었었죠. 41%의 국민에 대해서 본인이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사람들을 억지로 자기가 원하는 개딸처럼 개조시키겠다. 그런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섬뜩한 국정과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개딸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면서 마치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거는 이건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계를 이끄는 정책은 불가능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세계 국제기구를 주도해서 만든 적도 없습니다. 유엔기구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유럽처럼 유럽 EU 공동체 그 회원국이라서 우리가 그 주재국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세계를 이끄는 정치가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경제?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10위에서 얼마 전에 11위 했잖아요. 지금 또 8위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년 내에 세계 경제 대국 5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을 통해서 세계에서 주요 국가가 되는 거. 이거는 현실적인 목표인 거죠. 근데 세계를 이끄는 정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무슨 경찰 국가도 아니고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사회. 이거는 허구란 거 이미 잘 알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바로 이 구호를 내세워가지고 국민 탄압하면서 일당 독재하면서 경제를 다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정권 유지하는 데 돈을 다 써가지고요. 오히려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했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이런 것들 얘기가 들어오면 굉장히 사회주의적 발상이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우려가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1호 안건 개헌입니다. 개헌안 핵심을 보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인데요. 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지 38년 만에 이재명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과연 이 대통령이 과연 이 개헌에 해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보십니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를 흐릿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 헌법에 따르면 개헌은 할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대통령 연임제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그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 본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지금 대통령 현행 헌법에 의해서. 하지만 이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 대통령, 즉 이재명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대통령부터 4년제 연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만약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다가 여론을 등에 입어서 조작된 여론 이런 걸 등에 입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열어버리면 이거야말로 정말 푸틴 되는 겁니다. 푸틴이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20 몇 년째입니까? 지금 22년. 네, 22년째 대통령 하고 있거든요. 딱 한 번 총리로 내려왔던 시절 빼고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델을 따라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4년 연임제로 가는 개헌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개헌, 대통령제에 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이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왕이 탄핵을 당합니까? 그것도 2번이나?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충분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4년 연임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연임제를 한다 하더라도 2번에서 끝나야 돼요. 이게 또 계속 퐁당퐁당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지금 임기 이후에 또 하겠다 그 길을 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 대통령 연임제를 들고 나온 것이라면 이거는 이재명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대변인도 어떻게 이야기가 좀 그때 가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4년 이제 연임 개헌제를 들고 나온 게 지금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 하나하나 퍼즐 맞추고 이제 있는데 첫 번째 퍼즐을 뭘 끼웠느냐? 야당 탄압과 말살 퍼즐을 지금 끼웠어요. 그다음 이어지는 퍼즐은 뭐냐? 정당 해산 협박하면서 퍼즐을 끼우고 있습니다. 또 패스트 트랙으로 구형을 했죠. 이번에 나경원 의원 2년 구형했고 주로 국민의힘 의원들 구형 쫙 다 했습니다. 그리고 권선동 의원 구속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퍼즐로 뭘 끼우려고 그러느냐? 바로 4년 연임제 개헌을 끼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국민의힘,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개헌에 대해서 반대 이제 토론을 제안할 것 같은 그런 국민의힘을 전부 다 제거하거나 또는 이제 말살시켜서 손발을 묶은 다음에 개헌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을 사실상 식물정당으로 만들어서 우리만 이제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사실상 지방선거를 다 장악하겠다.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쌓고 있는 끼우고 있는 퍼즐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개헌 논의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 공작의 일부분으로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아무도 그런 리스크가 없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임 생각 안 합니다. 5년 동안 최다의 성과를 내가지고 아름다운 성군으로 평가받고 싶다. 그런 좀 나름대로 충실한 그런 목표를 세웠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런 것보다는요. 대통령이 빨리 끝나게 되면 그만큼 빨리 사법 처리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대통령을 해서 한 8년, 10년 정도 하게 되면은 내 사법 리스크가 좀 이제 마사지가 돼가지고 소멸되거나 또는 아예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 대통령 오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사법부를 입법부에 또는 대통령의 발 아래에 둬가지고 감히 내 재판을 재개 못하도록 하는 거.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4년 연임제에 집착한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은요 뭔가 협조하고 있는 척 하지만 정청래 당대표가 이거를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얼마 전에 왕관 쓴 사진 봤잖아요. 왕관 쓴 듯한 사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경주에 가가지고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야욕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기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거 좀 민망한 일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왕관 쓰듯한 사진을 자기 SNS에 올린다는 게 올렸다가 놀라야 되니까 삭제를 했어요. 그만큼 대선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는요 절대 이거를 동의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제가 보기엔 이거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당정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만 흔들려고 할 겁니다. 나한테 협조 안 하면 즉 절대 입법권과 절대 의회 권력을 가진 민주당과 나 정청래한테 협조하지 않으면은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을 거야. 너 봐서 알잖아. 우리가 그때 의석수로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일 못하게 만든 거 알잖아. 봤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정청래 당대표가 얼굴을 싹 바꿀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을 동의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동의 당연히 못하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퍼즐이 있다는 것을 하나씩 끼우고 있다는 것을 네. 우리 국민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삼권 분립의 원칙과 공화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동의도 되지 않고 설득도 되지 않고 수기 과정도 없는 이런 개헌 추진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번 국정과제를 보면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개헌 관련 내용에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이나 우리 국익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유와 맞물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수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 20년 집권론, 그리고 민주당 50년 집권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미친 소리다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섬뜩한 생각을 했던 게 저 사람들은 결국은 민주당이 매우 유리한 정치적인 고지에 올랐을 때 개헌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장기 집권의 틀을 열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2020년 총선 때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역대급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2024년에도 우리는 비슷한 형태의 참패를 당했어요. 만약 우리가 다음번 총선에서 똑같이 패배하게 된다면은 정말 무기력해질 겁니다. 국민의힘이. 따라서 지금 현재 개헌 저지선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국민의힘은 다음번 총선에서 앞선 두 번의 참패를 만회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하나된 국민의힘이 하나된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국민의힘의 개헌 저지선이 뚫리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이 독재 정권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어요. 개헌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은 민주당은 반대 세력의 그 어떠한 의견도 다 묵살하고 이 나라를 독재 국가로 끌고 갈 겁니다. 사실 그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예견된 수순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지방선거 때부터 이걸 하려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내년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내년 전,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의힘에서 이탈 세력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에 동의할 수 있는 개헌 이탈 세력들을 만들어내서 사실상 이게 뭐 야당을 완전히 뭐 탄핵시켜서 해산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되면 몇 명만 국민의힘 내부 어떤 주류의 여론을 따르지 않는 몇 명의 이단만 몇 명 불러내면 사실상 민주당의 패널을 돌리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체제가 너무나 중요하다. 마지막 보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 이하 모든 당의 구성원들이 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어떤 움직임에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건 단지 지금 누가 당권을 잡고 누가 뭐 당에서 뭐 자리를 얻고 지방선거 나가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마지노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정말 국민들한테 이랬던 실망을 되찾고 이걸 우리한테 실망을 해서 돌아섰던 사람들한테 다시금 희망을 드릴 수 있고 국민의힘을 믿고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이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지난번보다 훨씬 크게 좀 장외 집회 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구 지역 폄하 발언을 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 대법원 문제 이제 증언, 대법관들 증언 문제 얘기 나왔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하면서 좀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대구로 보내줄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뭐냐? 이제 서초동에서 이제 부지를 늘려가지고 이제 증원된 대법관만큼의 자리를 만들고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든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이었죠. 그랬더니 그러면 대구 내려가서 거기는 이제 부동산이 싸니까 거기서 이제 대법원 사무실과 건물 부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합리적인 논의가 아닌 거죠. 대구라는 곳을 약간 폄훼하면서 야 대법원 너희들 서울 살고 싶지? 대구 말 안 들으면 대구 내려 보낸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이게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대구는 대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노골적으로 야, 너 서울 싫어? 말 안 들을래? 대법원 지금 오케이 찬성 안 해? 그럼 대구 내려볼 테니까 그러기 전에 찬성해. 우리 의견에 대해서 동의해. 우리 법안에 대해서 동의해. 라고 협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대구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대구 시민들이 나오고 근처에 계신 보수 우파 애국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동대구역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토요일에 그 함성이 아마 서울, 광화문까지, 용산까지도 울려 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경계심을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